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하반기 벌써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정확히 펼쳐져 있을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 장기 침체 오는가, 기준금리 인상 어렵다.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저와 함께 남은 하반기 한국 경제라는 바다에 같이 빠져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해다,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상위 2만 대의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업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액션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구상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저도 이제 그런 특강을 나가면 실제적인 액션을 위한 그런 인사이트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의 기업의 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산업을 막론하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하면 제가 보기에는 모빌리티 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그 다음 하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이재호 소장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사실 수식어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뭐 너무 겸손하게 소개를 해드린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같이 동료로도 일을 하면서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결국 이 모빌리티 비즈니스에 대한 그 거대한 전환, 이것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준 책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을 수 있게 투자 관점에서도 진로 관점에서도 혹은 좀 더 길게 보면 양육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전환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전환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책을 쓰셨습니까? 그거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첫 번째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산업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가 어디인가 제가 설문을 해봤는데 역시 교통과 물류, 즉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답하신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에 원래 이제 종사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쪽에 종사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충분히 공부도 되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연관 산업들 그리고 파급되는 산업들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조금 지식이 부족하신 경할못 분들이 이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첨언을 드리면 어쨌든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물류교통 산업,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가 모빌리티 그 자체만의 변화가 아니라 앞단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인포테인먼트와 같은 여러 서비스 비즈니스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 모빌리티의 변화가 다른 산업에까지 우리 삶 전체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때 오늘 봐야 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바로 디지털 전환의 이 시대에 따라서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런 내용. 그 다음 이제 한 가지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공유 자동차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일 텐데 오늘 이번 주는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주로 다뤄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모빌리티 플랫폼 특히 공유 자동차 서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좀 다뤄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 양상 한번 간결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꼽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전기 자동차이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세 번째가 공유 자동차입니다. 그중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던 게 이제 19세기인데요. 그때 이미 그 전기 자동차도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뭐 원래 몰랐는데요. 아까 만나서 얘기 나누다가 알았습니다. 예, 이 세 가지 변화 중에 전기 자동차 그림에 보시는 게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고 또 사업을 직접 운영했던 전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자 최초의 전기차 사업자도 에디슨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전기차 사업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은 배터리를 한번 충전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 당시 100년도 더 지난 그 당시의 전기 자동차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또 배터리 자체의 무게도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패배해서 그 당시엔 도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화려하게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도심의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적임자라고 전기 자동차가 판단을 받으면서부터죠.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완성차 메이커들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라는 또 실리콘밸리 출신의 기업이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래의 전기차로의 전환, 그게 이제 배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전기차가 새롭게 등장했고 그리고 그것에 부응하는 기업이 등장했다. 그게 이제 테슬라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림에 보여드리는 차가 바로 테슬라가 출시했었던 로드스터라는 스포츠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은 뭐 작고 간단한 경차나 소형차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는데 이 테슬라는 아예 그 개념 자체를 바꾸어서 최고급 스포츠카, 아주 비싼 차에다가 전기 배터리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 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존에 하던 기업들의 전략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를 싸게 만들기 위해서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경차에다가 전기차를 만드는, 저도 이제 경차 전기차를 한번 타봤는데 실제 주행 거리 자체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충전하는데 뭐 30분 넘게 45분 정도 걸리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델에서 전혀 다른 모델을 제시한 것은 아예 고급차로 간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기존 경차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짜리 경차를 3천만 원으로 만드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아예 1억 원 이상 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조금 더 비싸져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것을 이제 타겟으로 한
그런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최고 스포츠카에 이어서 그 기술을 개발시켜 가지고 지금은 SUV 차량이라든가 일반 세단 차량도 테슬라 자동차가 출시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작년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팔렸는가를 나타내주는 도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완성차 회사에서는 뭐 도요타라든가 GM, 제네럴 모터스, 아니면 르노, 닛산, 미쓰비시 같은 회사들이 혹은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순위를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가 작년에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고요. 지금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위권 안에 무려 5개 회사나 포진되어 있죠.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이 되면은 어떤 기업들은 과거에 이제 강자들이 몰락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해야 합니다. 투자 관점, 사실 경할문 여러분들도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기업들이 딱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을 골라서 이 사업을 할까? 소위 말하는 사업은 이제 내가 주식 투자를 할까? 이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점들을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가 후퇴하고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기업이 아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 속에서 그 패러다임 전환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테슬라 같은 기업도 이제 자동차를 뭐 대량으로 양산했던 경험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기도 했지만 이런 양산 기술들을 조금씩 확보하면서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투자를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컨셉에서 전기차가 등장했다. 이제는 자율주행차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예,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산업의 이동에 있어서의 세 가지 패러다임 전환, 한 가지가 전기차, 그린카 컨셉이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차 컨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율주행차 컨셉에서 어떻게 패러다임 전환이 전개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여드리는 자동차가 구글 웨이모가 작년 12월에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 모델입니다. 예, 이 자동차 차체는 그 크라이슬러의 자동차를 사용했지만 여기 들어가는 기술들은 모두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가지고 있고 서비스 자체도 구글에서 웨이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도 코멘트 한번 드리면 결국 자율주행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은 크라이슬러가 아니라 오히려 구글이 된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도 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기업이 누군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패러다임 전환은 말 그대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진로나 인재 육성이나 아니면 자녀 양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히 상용화 돼서 거리를 본격적으로 돌아다닐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빠른 분들은 2020년대 초반으로 보시기도 하고요. 조금 늦으신 분들은 2030년대 이후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구글 웨이모 사례처럼 이미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군이 뭐 부상하기도 하고 과거에 운송 관련된 또 다양한 직업군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 큰 변화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도표가 주요 기업별로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동차 회사라고 할 만한 기업들도 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인텔, 모빌아이,
그리고 바이두 같은 회사들은 사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와는 거리가 먼 정보통신 기반의 회사들이거든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세상에서는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들보다는 이런 정보통신 기업들, 이 정보통신 기반의 기업들이 더욱 부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양산 단계는 아니고 아주 초반 단계이기 초반이니까. 때문에 네. 이 순위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회사들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내 기업들도 선두권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월드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WTC 코리아 2019 그 행사 뭐 이렇게 기조 강연 조그만 걸 요청해 주셔서 갔었거든요. 갔다가 여러 전시 제품을 이제 즐겨 봤는데 이미 유통 물류 과정에서는 테스트 모델로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미 시연되고 있는 현장 속에서 같이 사진도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그러니까 유통 물류 산업도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예, 보험 산업도 바뀌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바뀌면 모든 그 공급사슬 체인과 주변 산업들이 다 바뀌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 이동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세 번째 카테고리 공유 자동차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네. 그 개념부터 좀 차곡차곡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개념이 많은 분들이 개념을 모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 분류 체계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 자동차라고 하면은 크게 카 쉐어링 계열과 라이드 헤일링 계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카 쉐어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미국의 집카라든가 네. 한국의 뭐 그린카, 네. 소카와 같이 자동차 자체를 빌리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렌터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네. 있지만 이런 계열이 하나가 있고요. 최근에 그 강남이나 뭐 성남 쪽을 다니시다 보면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공유 기반으로 네.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그 모빌리티 수단 자체를 직접 운전자가 이제 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보면 카쉐어링 계열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라이드 헤일링 계열이죠. 네. 헤일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예. 예. 설명해 주십시오. 헤일이라는 단어는 뭐 사전을 찾아보셔도 좋겠는데요. 길거리에 이제 가는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내가 어떤 손짓을 통해 가지고 부른다, 호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택시를 주로 이제 손짓을 통해서 불렀지만 이 택시 말고 자기가 소유한, 그러니까 자기의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우버나 뭐 중국의 디디쭈싱 같은 회사를 전통적인 택시 회사와 구별하기 위해 뭐 관행적으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네. 이 라이드 헤일링에도 뭐 일반적인 라이드 헤일링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부르는 이용하는 택시 헤일링 서비스가 또 있고, 예. 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하나 또 따로 떼어서 분류를 해 놓았는데, 라이드 쉐어링 혹은 카풀이라고 해서 내가 원래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출근을 하는데 여기에 다른 동승자를 태워주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유 경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서비스도 크게 보면 라이드 헤일링 계열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공유 자동차 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자동차,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그러면 이제 카시어링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카시어링도 내가 갖고 있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카시어링을 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공유해주는 컨셉, 이런 것들이 양분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렌트카와 같은 소카 같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쉐어링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라이드 헤어링은 거기다 더해서 운전 서비스마저
그렇죠? 아니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기사 서비스마저 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게 이제 라이드 헤일링이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질문 드리면 네. 카카오 택시는 이 중에 뭐에 해당됩니까?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 헤일링 서비스에 그렇죠. 포함이 택시 되고요. 헤일링 뭐 독일의 마이택시라든가 유사한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라이드 헤일링 기업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택시 헤일링으로 그 서비스를 대체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버 같은 경우는 일반 라이드 헤일링에 들어가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헤일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공유 자동차 컨셉,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거죠? 카풀 서비스. 네. 그런 것들은 다 여기 세 번째 라이드 헤일링 중에서도 라이드 쉐어링 카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뭐 구분 자체가 뭐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명확한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요. 이 모든 서비스들이 자율주행 택시라는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근데 중요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특히 이 라이드 쉐어링, 라이드 헤일링 이 비즈니스가 국내에선 불법인가요? 네, 우버와 같은 24시간 전면적인 그 내 승용차를 가지고 하는 전면적인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는 국내법상 지금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같이 타는 카풀에 대해서는 카풀의 대가로 일정 정도 이제 운전자에게 보상을 하는 유상 운송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해서 서비스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 특히 택시업계와의 좀 갈등이 있어서 시범 서비스, 카풀 시범 서비스를 런칭했다가 지금은 이제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또 보여주실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또 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갖고 우리가 공유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앞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도 있지만 라이드 헤일링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라이드 헤일링 기업이 이제 우버가 있고요. 중국에는 디디 출싱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미국에 이제 우버와 경쟁사죠. 여기 리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회사가 바로 동남아시아의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의 뭐 큰 대기업들도 이 그랩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 이제 설립 연도를 보시면 가장 오래된 우버가 한 10년 정도 됐고 그 다른 회사들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업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우버 같은 경우에는 765억 달러, 한국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웬만한 커다란 미국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완성차 업체들보다도 더 큰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전통적인 제조, 완성차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금융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잘 기능할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미 책에서도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동차 제조가 아닌 이 제조된 자동차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버의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포드, 크라이슬러 뭐 이런 수많은 자동차 전통 기업들보다도 시가총액이 크게 자리하는 것을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이런 수많은 라이드 헤일링 플랫폼 기업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런 모습들이 여기 안에 또 순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그 이동 소비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를 직접 이용하시는 승객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굉장히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동의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승객들, 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도 좀 마무리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한 신문 칼럼에 규제와의 전쟁, 기존 산업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썼는데, 규제는 없어져서 규제가 완화되는 트렌드 속에서 신산업이 계속 들어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신산업이 기존 산업과의 경쟁 때문에 제대로 들어설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반박을 하자면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되는데 사진 현상소 많이 줄잖아요. 그거 걱정돼서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을 막겠냐 이거죠. 지금 여기 제시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라이드 헤일링 플랫폼 기업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이 그냥 한꺼번에 열리면 기존 산업과 플랫폼 기업들이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플랫폼 경쟁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 산업과의 경쟁을 좀 고민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음을 이해하고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될까. 전통적인 뭐 원자력 산업이라든가 조선 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강자인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전통적인 앞으로도 그런 강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산업과의 경쟁을 계속 염두에 두고 그런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더디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게 열리면서 기존 산업과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도 같이 몰락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강자로서 부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뭐 투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그런 시사점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이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에 대한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 많이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